예, 김흥식입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진행한 OT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물리 예비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좌는 총 이제 7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물리의 언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에서 다루는 물리량, 그리고 이제 그 물리량들의 차원, 그 단위, 그리고 이제 대강 이제 그 복잡한 계산 없이 어떤 물리적인 직관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숫자로 또는 물리량으로부터 물리적인 직관을 끌어낼 수 있는 이제 어림셈 이제 방법을 조금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번과 그 다음번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벡터, 이제 고등학교 때 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안 보셨을 분도 계시죠. 벡터와 기본적인 정의와 이제 벡터 사이 연산 내용들, 그것들이 어떻게 물리에서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미적분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운 미적분 및 이제 그 벡터 기본 내용을 가지고 뉴턴 역학들을 어떻게 이제 그 수식을 끌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일종의 심화 과정으로서 이제 복잡한 함수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기 편한 방정식 형태로 전개하는지, 그 근사법, 그리고 좌표계 변환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제 이 예비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 요 물리량이라는 이제 제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학이 이제 자연 물리학이라고는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본 원리를 이제 탐구하는 학문이고, 그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이제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건 보셔 아시겠지만 수학은 기본적으로 숫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숫자에 조금 더 일반화된 기호, 대수학이라고 하죠. 이제 기호들을 이제 다루고, 이제 그 놈들 사이에 이제 연관 관계를 이제 우리가 수학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숫자나 기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루는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는 대상들의 의미가 전부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제를 이제 통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치들을 자연으로부터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대상에 따라서 측정한 대상과 방법에 따라 측정된 값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의미로서 예시가 예를 들면 질량, 얼마나 물체의 이제 무게 또는 무게라고 하면 좀 정확하진 않죠. 물체가 질량이 얼마나 큰가, 물체의 길이 또는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가, 특정 사건과 특정 사건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는가, 뭐 이런 서로 다른 측정 의미를 가지는 물리량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그 차원, 그 영어로는 physical dimension, 이게 이제 뭐 공간의 차원,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이제 그 차원하고는 살짝 다른 의미긴 한데,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을 갖는 물리량들은 서로 이제 비교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뜻에서 저런 디멘전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량과 길이와 시간은 각각 그 질량, 길이, 시간의 이제 디멘전을 갖는 물리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각각의 차원들의 이제 기본 단위, 그러니까 그 실제 물리량이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를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 값으로서 요 SI 단위 계량이 있죠. 예를 들면 질량의 SI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길이의 기본 SI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시간의 기본 단위는 S, 그 초가 이제 초를 이제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네 가지 서로 다른 물리량들의 차원과 단위들이 있죠. 전류, 온도, 물질의 양, 광도. 예, 걔네들의 각각 이제 어떤 SI 단위들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SI라고 하면 요건 이제 국제 표준을 말하는 이제 그 단어,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이제 물리량들이라고 해서 7가지 기본 차원이라고 하게 되고, 그 기본 차원으로부터 이제 유도가 되는 몇 가지 이제 유도되는 물리량들, 그 유도되는 차원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예시를 이제 들어보자면 우리가 속도라는 걸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속도의 이제 속도는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 이동 거리,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대상이 얼마만큼의 이 거리를 이동을 했는지 그 차이의 비율로서 정의되는 물리량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이동하는가. 그래서 이 속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대상의 이동 거리와 그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사이의 비율로서 정의가 되는 이제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속도의 차원은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눠준, 그러니까 길이의 차원 곱하기 시간의 차원은 인버스로 정의되는 유도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이제 그 일반 물리 1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전자기학 파트 많이 다루게 될 전하량이라는 이제 그 물리량이 있습니다. 근데 전하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정 크기의 전류가 어느 전하 저장 공간에 일정 시간 동안 흘러 들어와서 이제 그 축적이 된 양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차원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류가 그 저장 공간에 흘러 들어왔는가 따라서 이제 전류의 차원과 시간의 차원을 곱한 것으로 정의된 유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전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많이 쓰는 물리량이다 보니까 단위가 쿨롱이라는 단위가 이제 따로 이제 정해져 있긴 한데, 실제 재미있게도 이제 SI 단위기에서는 전하량이 아니라 전류의 단위를 이제 이렇게 기본 차원으로서 잡는다는 게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제한 조건을 이제 저희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유도 차원 같은 경우는 유도 차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속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길이의 차원분의 시간의 차원, 이 두 개 차원,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으로 나눈 차원으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차원 서로 다른 차원을 가는 물리량들을 서로 곱하거나 나누는 것, 그 걔네 사이의 비율이나 이제 그 어떤 곱을 이제 계산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진 물리량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잘못된 사례를 이제 들어볼 수가 있을 텐데, 3kg과 5m의 값을 더하면 무엇이 되는가? 이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또는 160cm와 50kg 중 어떤 것이 큰 양인가라는 질문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을 또 이제 굉장히 바보같이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게 되죠.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물리량들을 비교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진 물리량들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물리량들로 어떤 방정식, 그러니까 등호를 갖는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식의 좌변과 우변은, 그리고 각각 좌변과 우변에 포함되는 각각의 항들은 모두 같은 차원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다르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좌변과 우변이 차원이 같다는 얘기가 결국엔 우변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보내서 걔네 사이의 합이나 차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요 얘기랑은 사실 이제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생각보다 이제 그 우리가 풀어내는 어떤 문제풀이에 굉장히 강력한 제한 조건을 많이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을 그 고등학교 때 물리 1이나 2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의미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 근데 그 물체의 초기 속도가 v0로 주어지고, 그때 그 물체의 어떤 가속도, 이건 이제 그 속도가 정해진 시간만큼 얼마나 빨라지는가를 말해주는 척도고, 속도의 단위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속도의 디멘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길이의 디멘전을 시간으로 나눠준 이런 디멘전을 가졌었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 이제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는지를 말하는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속도의 차원을
다시 이제 시간의 차원을 하나 더 나눠준 이제 그런 값으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아니지. 속도의 차원을 다시 이제 시간의 차원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값으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시간만큼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큼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말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L 분의 T의 시간 디멘전의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어떤 물체의 초기 속도가 v0로 주어지고 가속도가 a로 주어질 때 그때 시간이 t라는 시간만큼 지났을 때 물체의 위치가 t라는 시간만큼 지났을 때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식으로 이제 찾아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이 맞냐 틀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뭐 그 물리를 잘 하셨던 분들은 이 식을 보자마자 이거 틀렸네라고 이제 바로 지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혹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굉장히 이제 미적분을 이제 정확히 잘 풀면 이걸 식을 올바른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런 방법을 써보면 됩니다. 자, 물체 좌변, 이 식의 좌변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의 디멘전을 가지는 물리량이죠. 우변항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v0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디멘전을 길이의 디멘전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속도의 디멘전,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디멘전의 정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얘는 그냥 이제 그 시간의 디멘전끼리는 이렇게 취소가 돼서 부모 분자에서 취소가 돼서 날아가고 이제 길이의 디멘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좌변의 요항과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이제 길이의 디멘전을 가지는 걸로 이제 차원이 같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2분의 1은 이제 그 차원이 없으니까 가속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길이의 차원을 시간의 차원의 제곱으로 나눈 이제 그 값을 차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t의 3승이니까 이거는 이제 t의 3승은 시간의 디멘전의 3승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날아가고 이게 3이 지워지면서 1이 되면서 얘는 길이의 차원 곱하기 시간의 차원을 가지게 되는 양이 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게가 이런 차원을 가지는데 좌변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래서 요거는 길이의 차원과 이제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식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표현은 그래서 이제 틀린 표현이다라고, 틀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서도 추정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차원이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예제, 차원 분석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이 되는 또 다른 예제를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예제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디선가 한두 번씩 보셨을 예제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천장 또는 단단한 이제 물체에다가 어떤 실이나 굉장히 이제 질량이 굉장히 작은, 굉장히 가벼운 단단한 막대 끝에다가 어떤 물체를 하나 이렇게 매달아 두고서 이거를 한쪽엔 물체를 매달고 다른 쪽은 천장에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요거를 살짝 손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도록 이제 진동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천장에 매달린 실 또는 가느다란 막대에 매달린 이 추가 이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될 텐데 이 추가 추던 막대가 한 번 시작 지점에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대. 그러니까 이 진동을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period, 이제 어떤 요 진동자의 진동 주기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간 좀 화재 경보가 약간 좀 요즘에 오작동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요 이제 한번 진짜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진동 주기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요 진동 주기가 어떻게 진동 주기가 이 진자의 요 이제 우리 요 진동자를 문제를 정의한 다른 물리량들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천장에 매달린 추로 이루어진 요 진동자를 정의하는 물리량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 하나가 요 이제 그 요 줄 또는 요 가느다란 막대 길이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이제 막대 끝에 매달린 이제 그 무게추의 질량 m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천장에 매달린 추를 이제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력의 힘을 정의하는 제일 중요한 상수가 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중력 가속도 G라는 이제 그 물리량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에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은 그 우리 지구가 기본적으로 중력을 발생을 시켜서 요 이제 무게추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요 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지구의 질량과 거기에 더해서 그 얼마만큼의 질량이 얼마만큼의 만유인력을 발생시키냐를 말해주는 그 중력 상수라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중력 가속도는 기본적으로 가속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 분의 시간의 제곱의 이제 디멘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값은 대략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값을 가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값은 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 그러면 이제 요 그 진자의 길이, 진자 끝에 달린 무게추의 질량,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요 세 개의 이제 그 물리량들로 주기가, 진자의 진동 주기가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표시가 된다면 대충 얼마만큼의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진동 주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요 세 가지 물리량들의 곱, 요 세 가지 물리량들의 곱 또는 스퀘어 루트, 또는 이제 요 이제 세 가지 물리량들의 어떤 지수적 어떤 그 스퀘어 루트 또는 스퀘어 루트 세제곱이나 어떤 지수적인 이제 거듭 제곱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써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물리량에 의해서 진자의 진동 주기가 어떻게 결정될까? 요 이제 각각의 물리량들의 곱해지는 지수가 어떤 값을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이렇게 그 간단하진 않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t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l의 a, m의 b, g의 c 플러스 l의 d승 플러스 m의 2승 그다음에 g의 f승, 뭐 이런 이제 어떤 서로 다른 이제 지수값을 가진 항들의 합으로서 주어진 이런 이상한 상황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문제가 지저분해지는 상황은 벌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요런 요 A, B, C 세 가지 값을 보통 이제 이런 단위나 항으로 보통 써지는 경우가 많은데, A, B, C의 값을 찾아보는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 여기 좌변 같은 경우는 주기니까 시간의 디멘전, 그러니까 주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자가 한 번 그 제자리에 출발해서 한 번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진동 주기는 이제 그 시간의 디멘전을 가지죠. 우변을 살펴봅시다. 우변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서 A, B, C를 우리가 미지수로 뒀기 때문에 우변은 길이의 A승, 질량의 B승, 그 다음에 가속도의 C승인데, 가속도 같은 경우는 길이 곱하기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디멘전을 가지니까 이제 우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 우리가 항을 이제 그 묶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m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요 L 길이 디멘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자의 길이와 가속도에 둘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밑에 요 지점 합쳐져서 요거는 이제 써보게 되면 L의 A, 그 다음에 M의 B, 그 다음에 요걸 그냥 풀어서 써보게 되면 이제 L의 C 곱하기
오른쪽이 이제 t의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랑 합쳐져서 질량 L의 이제 a 플러스 c승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2c승이 되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요 식이 좌변하고 같아야 되는데 좌변에는 질량과 길이에 대한 디멘전이 없죠. 다시 말해서 이게 없어져야 돼요. 얘도 없어져야 되고 얘도 없어져야 되는군요. 그 말인즉슨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b가 0. 얘가 0이면 그 질량 디멘전이 사라지죠. a 플러스 c도 0. 오른쪽에 도구가 있어가지고 잘 안 써지는군요. 자, 그 a 플러스 c도 0.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c가 여기 1승이니까 마이너스 2c가 1. 자 그러면은 c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0이니까 a는 2분의 1. 자 그래서 t는 대략 g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a가 아까 그 이제 질량이었죠. 질량의 2분의 1승 얘는 스퀘어 루트 g분의 m 이렇게 제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질량이 아니라 A가 질량이 아니라 여기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진동 주기는 그래서 이제 길이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얘는 그래서 g분의 L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략 진자의 진동 주기가 이런 이제 표현식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여기 어떤 2분의 1, 뭐 3분의 1, 뭐 이제 임의의 숫자가 여기에 추가로 곱해지는지 여부는 우리가 사실 이런 차원 분석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대충 이제 이런 표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자의 진동 주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대충 이제 어떤 물리량이 어떻게 비례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의존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 도구를 하나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진동 주기는 어떻게 주어지냐? t는 그래서 2파이분의 g분의 L. 자 2파이가 제가 기억이 잘 자세히 나지 않는데 실제 진동 주기는 여기에 숫자가 하나 이제 곱해진 거였던가 아닌 거였던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일반 물리 수업을 수강하시면서 한번 이걸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요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 유효 숫자 내용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학이나 물리학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 현상을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얻어내고 그 얻어진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을 분석하고 이제 계산된 값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의 어떤 물리학을 측정하고자 할 때 저 측정 값에는 항상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수반되는 오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측정 값이라는 것이 절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벽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측정 값에 어떤 오차의 그 범위가 있다는 거, 정확도의 한계가 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측정 값을 우리가 쓸 때 대충 어느 정도의 값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숫자로 넘어가고자 할 때는 그 정확도를 조금 이제 그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오차의 범위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유효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수치를 기록을 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숫자의 자릿수까지만 기록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이런 이제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떤 막대 길이를 쟀더니 이게 대충 1.2m로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1.2m로 나왔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막대 길이를 재는 방법의 한계상 우리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작은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막대 길이가 실제로 1.21일 수도 있고 1.23일 수도 있고 이제 몇 가지 뒤에 자릿수가 무엇일지는 실제로 정확하게 재면 이제 그 막대 길이는 이게 1.2 얼마 1.2 얼마 실제 막대 길이는 1.2 얼마의 값을 이제 이렇게 값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우리가 숫자를 믿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막대 길이를 우리가 3등분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요 그 3등분된 막대의 길이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애시당초 막대의 길이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3으로 나눈 값 또한 이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믿을 수 있고 거기까지만 숫자를 써줘야 사람들이 어떤 부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다 지워버리고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4.0000인지도 몰라요.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유효 숫자의 이제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효 숫자를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정확도를 가지는 그러니까 유효 숫자 서로 다른 정밀도를 가진 유효 숫자 사이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될 텐데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효 숫자 자리가 적은 유효 숫자 개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12.3 곱하기 4.5를 우리가 이제 곱셈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정밀도가 더 떨어지죠. 얘가 12.3이 정밀도가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밀도가 다른 두 가지 숫자 연산을 섞어서 수행할 때는 정밀도가 작은 쪽 유효 숫자 개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3과 4.5를 그대로 곱해보게 되면 55.3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실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앞에 두 자리까지밖에 못 믿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0.35는 그 반올림을 통해서 날려버리고 요 이제 숫자 55까지만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숫자를 서로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유효 숫자를 가지는 이제 덧셈과 뺄셈을 숫자들의 덧셈과 뺄셈을 수행할 때는 그 제일 이제 여기서 높은 정밀도를 간 소수점 자리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요거 죄송해요 잘못 쓴 거 이거 낮은입니다. 낮은 정밀도란 게 뭐냐? 소수점 아래로 제일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12.3과 0.12를 더하고자 할 때 이 숫자를 그냥 고지고대로 더하게 되면 이건 12.42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숫자는 사실은 12.3xxxx 뒤에 x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들이요. 이 0.12 같은 경우는 0.12 xxxx 이 뒤는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숫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얘는 12.42가 되는데 요 숫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두 번째 숫자의 소수점 둘째 자리 2와 첫 번째 숫자의 이제 그 알 수 없는 숫자가 더해진 거니까 얘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요 숫자에 어떤 알 수 없는 숫자가 하나 더해진 결과로 봐서 이건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 제일 적은 소수점 아래 숫자 자리를 가진 숫자들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까지만 숫자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라는 식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규칙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걸 암기를 하려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숫자를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제 판단이 쉽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적은 유효 숫자 개수를 따라간다라고 또는 적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요 동영상을 한 30초 정도 멈춰보고서
이 유효 숫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유효 숫자들이 어디까지 표현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멈추고 풀어보신 다음에 한번 답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쉽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 숫자가 두 자리니까 그래서 10.0이 되는데 근데 앞에 두 자리까지만 킵해야 되니까 여기 정답은 10점. 그러니까 점 찍고 뒤에 안 쓴 건 여기 앞에 두 개 자리만 유효 숫자라는 뜻인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98.5. 요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쉬웠던 게 덧셈, 뺄셈인데 여기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같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98.5가 되는 거. 만약에 이 문제가 10.00 빼기 1.5였다. 이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98.50이 아니라 여기 0은 없어지고 믿을 수 없는 숫자니까 98.5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얘를 여기 유효 숫자를 따라서 이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숫자 유효 숫자로서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 파이 같은 경우는 무리수죠. 대충 써보면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까지 써보면 대충 이렇게 숫자가 나가는데 어차피 여기 그 두 번째 곱하는 2.00이라는 숫자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뒤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우리는 그래서 이 숫자가 적은 숫자의 개수를 따라서 이게 파이 곱하기 2를 2.0 하게 되면 6.283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값은 우리가 날려버리고 6.28까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숫자로서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뭐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숫자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의외로 이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규칙들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 요 이제 유효 숫자 표기법은 여러분 그 1학년뿐만이 아니라 4학년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뭐 대학원이나 그런 데 가시게 된다면 그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잘 연습을 해서 버릇을 들여두시면 나중에 이제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숫자의 크기 자릿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숫자들이 물리량에 따라서 이제 그 숫자의 크기 자체가 매우 다른 이제 값들이 이제 다른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뭐 3 더하기 4, 뭐 10 더하기 20, 뭐 이런 뭐 아니면 10 곱하기 200, 뭐 이런 값들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숫자들을 막 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6.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곱하기 3.0 곱하기 10에 15, 막 이런 계산들을 이제 할 일들이 이제 그 물리학이나 화학 쪽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 일반 화학 수업 들으시게 되면은 이런 숫자들이 무지막지하게 크거나 무지막지하게 작은 숫자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계산들에서 중요한 게 요 뒤에 그 숫자 이게 10의 몇 번째 자리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잘 제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대충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과값들이 대충 10의 몇 승 정도의 값인지를 우리가 추정을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서 좀 해볼 수가 있게 되고 실제 우리가 어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값이 이것과 이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얻는 물량이 10의 몇 승인가, 이제 몇 승인가를 이제 대충 이 order of magnitude 크기의 규모가 대충 어디쯤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의 몇 승 이게 그 숫자가 크다 보니까 이런 접두사 같은 거를 이제 뭐 메가, 기가, 뭐 마이크로, 뭐 나노, 뭐 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이제 대충 이제 그 크기 자릿수를 말해주는 이제 이런 접두사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런 어떤 물리량들의 크기 자릿수를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서도 대충 추정해내는 것을 이제 그 문제 예시들 그 페르미 문제 또는 그 페르미 근삽 그 페르미 추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종류의 그 계산을 되게 잘했었던 그 물리학자인 엘리코 페르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저렇게 이제 이름이 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이제 짐작하는 이제 그 계산 또는 그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예시로서 그 사실 여기는 강의실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나중에 학교를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 강의실 같은 데 가셔가지고 수업을 이제 듣게 되실 텐데 대충 이제 강의실에 고등학교 강의실이랑 비슷한 크기거나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그 대충 이제 일반적인 강의실 안에 그 공기 분자들이 이제 그 쫙 이제 분포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 공기 분자들 다 모아서 그 질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 그게 대충 얼마일까? 이거를 혹시 추정해 보실 수 있을까요? 보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다 1kg 정도 될 거다. 10kg다. 100kg다. 1톤이다. 뭔가 되게 가벼울 것 같아서 저는 보통 이제 이걸 풀어봤을 때 1번으로 이제 그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1번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힌트를 이제 이걸 추정할 수 있는 힌트를 이제 드려보자면은 일단 강의실 크기를 보통 추정을 해야 되는데 대충 이게 한 뭐 대충 가로 세로 10m 곱하기 천장까지 높이가 대충 한 3m 정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클 것 같은데 대충 이제 이 정도 부피를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대충 35평 정도. 아파트 평수 단위로 따지면 35평 정도 넓이를 가지고 3m만큼 높이를 가지는 어떤 그 부피가 될 것이고 공기의 밀도가 이제 그 단위 부피당 대충 얼마만큼의 이제 공기의 질량이 얼마만큼의 질량 가진 공기가 들어 있을 것인가를 대충 추정을 해야 되는데 공기의 밀도는 대충 이제 물의 한 10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을 우리가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 때 대충 부피가 1000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1기압 환경하에서 그거를 이제 그걸로 추정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다르지만 대충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통해서 공기의 질량이 얼마 그 강의실의 공기의 질량이 대충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그냥 계산해 보세요. 되게 쉬워요. 잠깐 멈추고서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정답을 보여드리자면은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10, 13이니까 대충 부피가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3에서 300 세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공기의 이제 밀도를 물 밀도의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대충 이제 1kg per 세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무거워서 왜냐하면 질소가 이제 산소와 이제 그 질소가 좀 무거운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기의 밀도는 대충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kg 분의 10의 1.2 kg 분의 이제 그 미터 세제곱 이 정도 밀도를 가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질량은 단순하죠. 자, 공기의 질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 m의 디멘전을 가지고 이게 공기의 밀도 A 곱하기 부피의 비승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 자, 이거는 그 밀도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질량분의 길이의 세제곱의 디멘전을 가지고 이거의 A승 곱하기 그 부피 같은 경우는 길이의 세제곱의 디멘전을 가지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질량이랑 이게 이제 그 공기의 질량의 디멘전과 같아지려면은 결국 이제 이거 해보게 되면 A는 B는 둘 다 1이죠. 그냥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질량은 강의실 내에 들어있는 공기의 총 질량은 그냥 이제 공기의 밀도 곱하기 강의실의 부피. 굳이 이거 디멘전 분석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의 질량은 공기의 밀도 곱하기 부피. 얘는 1.2 곱하기 300. 그 밀도가 이거고 부피가 이거니까 해보게 되면 360kg.
공기 밀도를 그냥 1.2가 아니라 1이랑 1로 친다고 하게 되면 대충 공기의 질량은 300kg. 생각보다 그 강의실 안에 공기의 총 질량이 꽤 이제 무거운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 직관하고도 조금 다른 결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기들 쫙 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압력을 가해서 액화를 시킨다고 할 때 그 무게가 대충 360kg 정도, 꽤 무거운 무게죠. 이 정도 되는 뜻이고, 생각보다 공기가 가볍진 않다. 약간 우리의 직관과는 조금 다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끔 이제 물리 문제 풀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직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의 이제 어림짐작을 해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 계산 실수를 했을 때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일반 물리나 공학 그 문제 수업 수강을 하실 때 생각보다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페르미 추정이라던가 이런 차원 분석법 예제를 조금 이제 그 잘 쓰실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번 그 강좌에서 이제 배운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그 물리량의 차원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식의 표현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다.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유효 숫자를 신경을 써줘야 되고 어디까지 숫자를 믿을 수 있는지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크기 자릿수 추정을 통해서 대략 우리의 결과 답의 크기가 대충 10의 몇 승 정도일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 문제풀이의 정확도 또는 실수의 여지가 정확도가 올라가고 실수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이제 그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요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이제 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쓰고 계신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밀리암페어라는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밀리암페어는 기본적으로 밀리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말하는 이제 그 접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 밀리암페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는데, 그래서 밀리암페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의 이제 그 단위를 차원을 가지는 놈입니다. 근데 밀리암페어 C라는 이제 그 밀리암페어 C라는 이제 그 양은 뭐가 되냐?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암페어 대충 암페어 곱하기 그 시간. 이거는 전류의 디멘전 곱하기 시간의 이제 그 디멘전을 가지는 애니까 얘는 이제 그 전하량. 대충 이제 그 전하량의 디멘전을 가지는 이제 밀리암페어는 기본적으로 전하량의 디멘전을 가지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다 충전이 되어 있을 때 대충 얼마만큼의 이제 전하를 저장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아직도 안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요 전하량에다가 곱하기 전압이라는 그 전압이라는 이제 그 물리량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결국 이제 에너지의 이제 그 물리량 차원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내용을 나중에 일반 물리 2가 아니지 일반 물리 1 후반부 내용 들으실 때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에 이제 전압을 한번 찾아보시고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시면 그걸 통해서 대충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됐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에너지의 단위인 줄이라는 이제 그 단위로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큰 값이 나오는 걸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도 대충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학의 언어와 이제 숫자를 다루는 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서 말씀드렸고, 다음 강좌에서는 벡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